새누리당, 이제는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할 거라는 전망을 띄웠고, 이인재 전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벌써 3명째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6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네, 요즘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하시던데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응해주셔서.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른 질문 드리기 전에 네. 새누리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줄여서 불러드리길 원합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저희 새누리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이 최종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뀔 예정입니다. 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요. 그렇군요. 아직 확정은 아니군요. 예. 최종적으로 월요일 날이요. 다음 주. 한국당이 되겠습니다. 약칭해서는. 예. 한국당. 네네. 보통 앞자에서 많이 따서 자유당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람들한테. 그 자유당은 예전에 있었고요. 네. 그 자유라는 그 단어는 이 보수의 상징성이고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 아주 담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유한국의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자유한국당이라고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이 된 상태인데요. 최종적으로 당에서는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확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의미에서 그냥 오늘은 제가 자유한국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바뀔 거니까. 편하게 하시죠. 네네. 네. 예. 근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대선에 몇 분이나 경선에 나오실까요? 뭐 10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뭐 최종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시는 분들을 다 들어봐야겠죠. 지금은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인재 전 의원은 진작에 하셨고 안상수 의원 그리고 의원님 말고 나머지 이제 지금 앞으로 거론될 거 혹은 나서실 것 같은 분들 보면 김문수 전 도지사는 거기 나오시는 것 같고 그죠? 그런 것 같죠? 예. 정우택 원내대표도 거론되는데 그러신 것 같죠? 글쎄요, 뭐 최종적으로 입장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좀 봐야겠습니다. 네.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도지사, 이런 분들도 거론되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 제가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황교안 대행은 나옵니까? 글쎄요, 그것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도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행은 그 국정의 이 공백 상황을 성실하고 또 차분하게 메꿔야 되는 위치에 있고요. 최근에 이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민생 현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에 집중하고 또 안보도 잘 챙기는 이러한 대행이 돼야 되겠죠. 출마 여부는 이제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거나 이 탄핵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이겠죠. 아무튼 뭐 누구나 다 출마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황교안 대행께서는 국정에 매진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네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나오실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특히 탄핵이 기각되면 나오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뭐 헌재에서 한참 재판 진행 중인데. 네. 개인적인 전망은 뭐 적절치가 않죠.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정치권에서 헌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압력을 가하는 거 별로 제가 좋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 이 관련해서 고약도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하도 여러분들이 나오신다 싶어서 네? 이게 이렇게 많은 대선 후보들이 거론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이게 인해 전술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거론돼가지고 혹시 우리는 절대 불임 정당이 아니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건가요? 우리 새누리당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현 전국 상황에 대해서
그 반성을 토대로 해서 사과의 말씀도 올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그런 마음 자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가 그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그 정당의 비전과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이제 지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가져왔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닥쳐오고 있는 이 위기를 그래도 우리 보험 보수 세력, 보험 보수 중도 세력이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도 결심을 한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지금 이 찾아오고 있는 이 복합 위기, 대한민국이 지금 사실은 그 국가 리더십의 위기라든가 이 안보의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아주 과거에 일찍이 없었던 미중의 위기라고들 다 말씀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는 사실 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구조적인 위기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강한 대한민국, 이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보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핵 문제로 인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항상 위협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최대 안보 이슈인데요. 이것을 완전히 좀 해결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한국형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 의원님을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가장 먼저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국방위원장 시절 때부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이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네. 네. 지금 현재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공약도 여전히 이제 핵무장인데요. 이게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예전부터 주장하셨고 지금도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유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안보 현안이 이 북핵입니다. 이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 관계도 통일 시대도 열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사실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 한반도가 비핵화 된 상태면 좋은데 이 휴전된 상태에서 한쪽은 핵의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고 한쪽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사실은 우리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이 구두선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10년 동안만 보더라도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은 5차례나 핵실험하고 작년에만 해도 2차례 핵실험했죠. 이 5차례 핵실험한 결과 또 뭐 20몇 차례가 넘는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이런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이 이제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코앞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이 그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국제사회가 함께 또 중국이 중심이 된 6자회담 다 풀어보려고 했지만 이것이 다 그런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북한한테 끊임없이 이제 핵을 포기하고 같이 남북이 이 평화와 공동의 길로 같이 나가자가 호소했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외면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우리도 핵에는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가져야 된다. 그 유명한 외교관인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 전 장관도 이웃 국가가 핵을 가졌을 때 가장 강력한 불가침 조약은 핵을 갖는 길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핵 때문에 이 공포에 떨지 않고 밤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이걸 완전히 해결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도 한국형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우리도 핵을 내려놓는 조건부 핵무장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핵무장. 제가 이제 그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충분히 들었고 그러면 제가 반론 혹은 의문을 좀 제기해보자면요. 그 논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플루토늄 재처리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안 되지 않습니까? 원자력 협정으로. 네. 어떻게 해결하죠, 이건? 지금 이거는 사실 정치권의 결단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 NPT 10조에 보면 비상사태 때 그 NPT를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입국가도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비상사태입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을 탈퇴하자.
예, 전 세계에서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 지금 그 휴전 상태에 있는 그런 분단 국가고요. 그런데 한쪽은 끊임없이 지금 그 핵의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고 그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비상사태입니다.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그 명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의원님, 핵 확산 방지 조약을 탈퇴하면 혹은 뭐 위반하면 이란이 그랬듯이 북한이 그랬듯이 경제 제재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예.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우리 국회에서 핵 포럼에서 예. 그 관련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탈퇴를 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그런 그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경제적으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다 했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충분히 그 경제적으로 우리가 몇 년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예.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탈퇴하고 그 사이 경제 제재를 당하더라도 그 사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지금 뭐 서울대학교의 서균열 원자력공학과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저 어저께도 좀 만나 뵙고 왔는데요. 그분도 초청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지금 사실 그 대한민국의 그 핵 능력이라는 것이 상당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원전 기술도 뭐 세계에서 뭐 알아주는 거고 5번째 규모 갖고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 6개월 정도 짧으면 6개월 정도 길게는 뭐 또 좀 더 걸리겠습니다만 1년 6개월 정도 걸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는 이 한반도의 평화는 예, 그 이유는 알겠는데. 없다. 네네. 북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NPT를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견디고 다시 재가입을 전제로 한 후에 그럼 그 사이에 미국이 이걸 허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네. 지금 현재는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는데 미국하고는 어떻게 하죠? 지금은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또 경제적인 자산 가치입니다. 그 틀림없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운명을 언제까지 동맹국에게만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구산으로 지금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있지만 우리가 비가 올 때마다 옆집 가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면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가 한 1년 반 정도 균형이 있더라도 먼저 핵을 보유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시는 거네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네. 그 선거 유세 과정 속에 물론 지금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한국도 자체적으로 북한 핵에 맞서서 핵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신데 예. 자, 그러면 핵을 개발해도 예, 의원님 여러 가지 예. 지금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예.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지키고 가실 거냐. 예. 점점 고도화되고 이 불안정성이 높아져가는 지금 중국이 사드 우리 그 북핵 위협에서 맞서서 하려는 이 방어 목적인 사드 배치도 저렇게 내정 간섭 하듯이 방해하고 예, 그렇죠. 간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정말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권, 우리 군사적인 주권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한탄할 노릇이죠. 예. 그런데 방어 무기인 사드에 대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정도로 압박을 하는데 핵을 가진다고 하면 한반도 긴장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요? 돌파해 나가야죠. 지금 돌파해 나간다고요? 사실 그런 의지도 없이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진짜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네네. 핵을 개발해도 전시 작전권이 있어야지 전시 작전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전시 작전권도 회수하는 겁니까? 지금 그 전시 작전권 문제의 그 시기는요. 네. 사실은 이 북한의 핵과 관련돼 있습니다. 연동돼 있습니다. 사실 그 전시 작전권 지금은 2020년까지 연기돼 있죠. 예. 2020년 중반까지로 돼 예.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그 현재 방어 시스템인 킬체인하고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예. 그 체계가 완비되는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보고 예. 그때 완비가 되면 우리가 지휘권을 가져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미국과 군 당국에서 정부에서 그렇죠. 추진을 했던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형 핵무장을 하게 되면 예. 언제든지 가져와도 되죠. 예. 그러니까 전시작전권도 포함해서 미군과의 그 군사 공조는 좀 약화시키더라도 핵을 자체 무장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전시작전권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언젠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당연히 가져와야죠. 가져와야 되는데, 네. 지금 전시작전 지휘권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핵의 위협에 대한 해소가 됐을 때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한국형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완전히 이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으로는,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으로는 경제 제재 한 1년 반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때는 미국과 관계가 좀 예전 같지 않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시작전권은 그럼 둔 채로 1년 반 동안 경제 제재를 받는 건가요? 전시작전권을 그때 달라고 하고 1년 반 동안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제 북한의 위협에 완전히 맞설 수 있는 체계를 갖췄을 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상황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전시작전권은 미국한테 두고 그 사이에 경제 제재나 미국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더라도 그 사이는 개발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좀 듣고 그게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으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칙을 3부 원칙이라는 걸 또 내세웠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을 또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전히 북핵을 제압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결과적으로도 미국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것도 또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논리로 핵무장을 하면 일본이나 대만도 사실 핵을 무척 갖고 싶어 하는데 주변 국가들도 다들 핵을 갖겠다고 핵무장 하겠다고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핵무장 그 나라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죠. 우리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요. 지금은 정말 엄중한 상황이고 연일 지금 그 북핵 위협이 지금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모든 주변 국가들이 핵무장을 한다고 나서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예. 글쎄요, 그거는 이제 그 나라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거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시급한 거니까, 예. 각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제가 이해했고요. 네.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될지야 물론 모르시겠지만, 기각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혹은 인용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개인적인 입장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탄핵이 기각되고 인용되고 이거는 이제 헌재에서 그렇죠. 네, 물론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요즘에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민주주의 기본적인 질서를 흔들려는 이 정치권의 이런 행동과 말입니다. 최근에 지금 헌재가 매우 저는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데요. 끊임없이 지금 야당의 일부 대선 주자들 또 어저께는 야당 3당 대표들이 촛불을 더 높이 들어서 헌재를 압박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옳은 태도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지 않아도 주말이면 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두 동강이 지금 점점 나가고 있고, 정말 운명의 날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불안이 지금 사실 엄습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주 달리고 있는 열차처럼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정치권은 이것을 조금 더 국회에서 또 정치권에서 녹여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빅테이블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금은 대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대타협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여야 당대표가 또 원내대표가 같이 참여하는 여야 정치 대협상회의를 통해서 지금 불안해하고 계신 국민들에게 안정감도 주고 또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대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탄핵이 인용되고 기각되고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께서 그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잘 판단해서 하실 거고요. 저희 정치권은 지금 계속 지금 갈라지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녹여낼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헌재가 판단할 일이라 의원님은 이제 입장을 내시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은. 네,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 분명히 있죠. 뭐 밝힌 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가서 헌재에 탄핵 그러니까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안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겁박을 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자제하고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것인지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라는 게 국민들 여론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대리하는 분들이라 탄핵이 이행돼야 된다는 여론이 아직도 80% 육박한 거는 여론조사가 드러내고 있는 사안이니까 국민들의 80% 가까이는 인용을 원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론조사로 재판을 하지 그러면 굳이 재판을 아니 재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야 헌재가 하겠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뭐 그거는 여론은 스스로 바뀌는 것이고요. 아직은 안 바뀌었는데요.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제도나 또 어떤 원리에 따라서 국가 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돼야 되는 거고요. 여론은 뭐 수시로 바뀐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정국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국민들에게 좀 편안하게 해드릴까라는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지금 빅테이블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 정치권에서 모여서 이 대선 정국, 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수습하고 새로운 이제 19대 대선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도 같이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 갈수록 이제 헌재 결정에 다가오고 또 이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가 점점 타오르고 가면 정말 마주 달리는 열차가 충돌하는 대참사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지지율이 예전에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복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선 상황을 그려보자면 일단 탄핵이 기각되고 거기까지는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많이 주장하셨으니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한 대선 상황일까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만약에 기각되고 나면 임기를 끝까지 마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중간에 사퇴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은 기각이 될 경우에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법에 따라서 국정 운영 임기를 충분히 끝까지 그 법 운영하면 되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어떻게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이제 정권 이양기에서 어떻게 순조롭게 잘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면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의원님. 조만간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제는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할 거라는 전망을 띄웠고 이인재 전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벌써 3명째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6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네, 요즘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하시던데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응해주셔서.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른 질문 드리기 전에
네. 새누리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줄여서 불러드리길 원합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저희 새누리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이 최종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뀔 예정입니다. 아직 전국위원회를 열어서요. 그렇군요. 아직 확정 아니군요. 예. 최종적으로 월요일 날이요. 다음 주. 한국당이 되겠습니다. 약칭해서는. 예. 한국당. 네네. 보통 앞자에서 많이 따서 자유당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람들한테. 그 자유당은 예전에 있었고요. 네. 그 자유라는 그 단어는 이 보수의 상징성이고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아주 담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유한국의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자유한국당이라고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이 된 상태인데요. 최종적으로 당에서는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확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의미에서 그냥 오늘은 제가 자유한국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바뀔 거니까. 네, 편하게 하십시오. 네네. 네. 예. 근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대선에 몇 분이나 경선에 나오실까요? 네,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네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나오실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특히 탄핵이 기각되면 나오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뭐 헌재에서 한참 재판 진행 중인데. 네. 개인적인 전망은 적절치가 않죠.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정치권에서 헌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압력을 가하는 거 별로 제가 좋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 이 관련해서 고약도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하도 여러분들이 나오신다 싶어서 네. 이게 이렇게 많은 대선 후보들이 거론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이게 인해 전술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거론돼가지고 혹시 우리는 절대 불임 정당이 아니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건가요? 우리 새누리당이 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현 전국 상황에 대해서 반성을 토대로 해서 사과의 말씀도 올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그런 마음 자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가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그 정당의 비전과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이제 지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가져왔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닥쳐오고 있는 이 위기를 그래도 우리 범 보수 세력, 범 보수 중도 세력이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도 결심을 한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지금 이 차지하고 있는 이 복합 위기, 대한민국이 지금 사실은 국가 리더십의 위기라든가 이 안보의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아주 과거에 일찍이 없었던 미중의 위기라고들 다 말씀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는 사실 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구조적인 위기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강한 대한민국, 이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보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핵 문제로 인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항상 위협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최대 안보 이슈인데요. 이것을 완전히 좀 해결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한국형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 의원님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가장 먼저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국방위원장 시절 때부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이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네. 네. 지금 현재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공약도 여전히 이제 핵무장인데요. 이게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예전부터 주장하셨고 지금도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유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안보 현안이 이 북핵입니다. 이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 관계도 통일 시대도 열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사실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 한반도가 비핵화
뭐 10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뭐 최종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시는 분들을 다 들어봐야겠죠. 지금은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인재 전 의원은 진작에 하셨고 안상수 의원 그리고 의원님 말고 나머지 이제 지금 앞으로 거론될 거 혹은 나서실 것 같은 분들 보면 김문수 전 도지사는 거의 나오시는 것 같고 그죠? 그런 것 같죠? 예. 정우택 원내대표도 거론되는데 그러신 것 같죠? 글쎄요, 뭐 최종적으로 예. 입장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좀 봐야겠습니다. 네.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도지사, 이런 분도 거론되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 제가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황교안 대행은 나옵니까? 글쎄요, 그것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도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행은 그 국정의 이 공백 상황을 성실하고 또 차분하게 메꿔야 되는 위치에 있고요. 최근에 이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민생 현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생에 집중하고 또 안보도 잘 챙기는 이러한 대응이 돼야 되겠죠. 출마 여부는 이제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거나 이 탄핵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이겠죠. 아무튼 뭐 누구나 다 출마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황교안 대행께서는 국정에 매진을 하는 게 된 상태면 좋은데 이 휴전된 상태에서 한쪽은 핵의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고 한쪽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사실은 우리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이 구두선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10년 동안만 보더라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5차례나 핵실험하고 작년에만 해도 2차례 핵실험했죠. 이 5차례 핵실험한 결과 또 뭐 20몇 차례가 넘는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이런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이 이제 우리의 현실로 나왔습니다. 이 코앞 현실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이 그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국제사회가 함께 또 중국이 중심이 된 6자회담 다 풀어보려고 했지만 이것이 다 그런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북한한테 끊임없이 이제 핵을 포기하고 같이 남북이 이 평화와 공동의 길로 같이 나가자가 호소했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외면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우리도 핵에는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권 전에서 핵을 가져야 된다. 그 유명한 외교가 아닌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 전 장관도 이웃 국가가 핵을 가졌을 때 가장 강력한 불가침 조약은 핵을 갖는 길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네. 이제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핵 때문에 이 공포에 떨지 않고 밤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이걸 완전히 해결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도 한국형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우리도 핵을 내려놓는 조건부 핵무장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핵무장. 제가 이제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충분히 들었고 그러면 제가 반론 혹은 의문을 좀 제기해보자면요. 논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플루토늄 재처리부터 해야